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누군가에게는 꿈을 실현하는 성장의 공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상처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둡고 은밀한 그림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불행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동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감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사회초년생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첫 출근을 한 사회초년생 보람씨. 교수님의 추천으로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지만 그녀를 맞이한 풍경은 조금 낯설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기에 불안함을 다독이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이 사수인 동훈 대리는 또래이기도 했고 업무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안하게 대해주는 동훈 대리 덕분에 보람 씨는 빠르게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 바로 부장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장은 보람 씨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친해. 사귀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갔어? 나도 오빠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보람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뻘인 부장의 입에서 나온 오빠라는 단어는 농담으로 넘기기엔 너무나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보람 씨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열린 전체 회식 자리. 술기운이 돌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부장은 노골적으로 보람 씨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렀습니다. 못 들은 척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주변의 눈치와 부장의 집요한 부름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부장은 보람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회사 생활이 순탄한 거야.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보람 씨가 공포와 불안으로 얼어붙어 있는 사이 부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 나 어깨가 너무 아프네. 어디 손맛 좀 볼까? 안마 좀 해봐. 보람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부장은 안 해? 그럼 내가 해주지. 라며 다짜고짜 그녀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보람 씨는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말 내내 보람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까? 아니면 이 일을 알려야 할까? 월요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한 그녀는 부장과 마주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그녀의 자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람 씨, 그날 왜 그렇게 일찍 갔어? 보람 씨 없어서 재미없었잖아.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터져나온 막말에 보람 씨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보람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억울함의 회사를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보람 씨의 경우 상급자인 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고 오빠라고 불러봐와 같은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보람 씨에게 극심한 성적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혹자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니 업무와 무관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회식 역시 업무의 연장선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에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우리 법원은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람 씨와 같이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 여성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람 씨는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고용 형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심지어 구직자까지 모두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성희롱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보람 씨가 겪은 안마 강요와 신체 접촉은 육체적 성희롱, 어디까지 갔냐는 등의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시각적 성희롱, 그리고 사적인 만남을 계속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자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기타 성희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이래도 괜찮구나라고 학습하게 되고 성희롱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조직 전체의 문화가 병들게 됩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료나 목격자 등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상담원이나 인사부서 또는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가해자의 행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사업주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명령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모든 참여자의 비밀 유지 서약이 필수적이며 조사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목격자의 증언, 그날의 감정을 기록한 메모나 일기장, 거부 의사를 밝힌 녹음 파일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후 회사는 심해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과거 한 비영리 기관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임원을 해고했고, 다른 기관에서는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입술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투명하고 엄격한 조치는 조직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만약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 직원의 사연입니다. 패션 회사에 다니는 입사 2년 차 민철 씨. 그는 어린 시절 마른 체격이 콤플렉스였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체육대회가 있던 날 달리기를 마친 민철 씨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민소매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같은 팀 여성 차장이 다가와 민철 씨, 운동 정말 열심히 했나 보네. 멋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차장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민철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어떻게 해보는 건데 동료들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민철 씨는 불쾌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차장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철 씨, 몸 너무 좋더라. 한번 만져봐도 돼?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며 어디 운동하는 게 좋을까? 같이 운동하자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민철 씨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라고 형식적인 답장을 보내자 차장은 좋은 밤? 나는 뜨거운 밤이 좋은데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철 씨는 극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용기를 내어 10년지기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몸이 좋아서 그랬나 보지.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그러게 민소매는 왜 입었어? 내가 원인 제공한 거야. 친구들마저 자신을 탓하자 민철 씨는 내가 예민한 걸까? 정말 내 잘못일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차 피해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든 언행은 피해자를 더욱 깊은 고립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폭력입니다. 민철 씨의 잘못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못은 100%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차장이 장난이었어라고 말한다 해도 성희롱의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와 전혀 무관합니다. 동성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 또한 명백히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더욱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철 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퇴사는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회사 내 고충 상담원과 상담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행정지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의 소지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법적 다툼까지 가기 전에 직장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나와 다른 성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과 고통에 공감하며 일상 속 성차별적인 요소를 민감하게 감지해내는 능력입니다. 보람 씨 사연의 부장, 민철 씨 사연의 차장은 바로 이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낮았던 것입니다.
회사는 점심 회식을 활성화하거나 익명으로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개인은 싫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권력관계와 성차별적 문화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기, 동료들의 지지, 그리고 회사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모두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침묵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위대한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누군가에게는 꿈을 실현하는 성장의 공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상처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둡고 은밀한 그림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불행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동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감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사회초년생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첫 출근을 한 사회초년생 보람씨. 교수님의 추천으로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지만 그녀를 맞이한 풍경은 조금 낯설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기에 불안함을 다독이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이 사수인 동훈 대리는 또래이기도 했고 업무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안하게 대해주는 동훈 대리 덕분에 보람 씨는 빠르게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 바로 부장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장은 보람 씨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친해. 사귀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갔어? 나도 오빠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보람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뻘인 부장의 입에서 나온 오빠라는 단어는 농담으로 넘기기엔 너무나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보람 씨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열린 전체 회식 자리. 술기운이 돌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부장은 노골적으로 보람 씨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렀습니다. 못 들은 척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주변의 눈치와 부장의 집요한 부름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부장은 보람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회사 생활이 순탄한 거야.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보람 씨가 공포와 불안으로 얼어붙어 있는 사이 부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 나 어깨가 너무 아프네. 어디 손맛 좀 볼까? 안마 좀 해봐. 보람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부장은 안 해? 그럼 내가 해주지. 라며 다짜고짜 그녀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보람 씨는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말 내내 보람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까? 아니면 이 일을 알려야 할까? 월요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한 그녀는 부장과 마주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그녀의 자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람 씨, 그날 왜 그렇게 일찍 갔어? 보람 씨 없어서 재미없었잖아.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터져나온 막말에 보람 씨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보람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억울함에 회사를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보람 씨의 경우 상급자인 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고 오빠라고 불러봐와 같은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보람 씨에게 극심한 성적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혹자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니 업무와 무관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회식 역시 업무의 연장선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에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우리 법원은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람 씨와 같이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 여성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람 씨는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고용 형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심지어 구직자까지 모두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성희롱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보람 씨가 겪은 안마 강요와 신체 접촉은 육체적 성희롱, 어디까지 갔냐는 등의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시각적 성희롱, 그리고 사적인 만남을 계속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자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기타 성희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이래도 괜찮구나라고 학습하게 되고 성희롱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조직 전체의 문화가 병들게 됩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료나 목격자 등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상담원이나 인사부서 또는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가해자의 행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사업주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명령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모든 참여자의 비밀 유지 서약이 필수적이며 조사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목격자의 증언, 그날의 감정을 기록한 메모나 일기장, 거부 의사를 밝힌 녹음 파일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후 회사는 심해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과거 한 비영리 기관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임원을 해고했고, 다른 기관에서는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입술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투명하고 엄격한 조치는 조직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만약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 직원의 사연입니다. 패션 회사에 다니는 입사 2년 차 민철 씨. 그는 어린 시절 마른 체격이 콤플렉스였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체육대회가 있던 날 달리기를 마친 민철 씨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민소매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같은 팀 여성 차장이 다가와 민철 씨, 운동 정말 열심히 했나 보네. 멋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차장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민철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어떻게 해보는 건데 동료들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민철 씨는 불쾌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차장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철 씨, 몸 너무 좋더라. 한번 만져봐도 돼?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며 어디 운동하는 게 좋을까? 같이 운동하자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민철 씨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라고 형식적인 답장을 보내자 차장은 좋은 밤? 나는 뜨거운 밤이 좋은데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철 씨는 극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용기를 내어 10년지기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몸이 좋아서 그랬나 보지.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그러게 민소매는 왜 입었어? 내가 원인 제공한 거야. 친구들마저 자신을 탓하자 민철 씨는 내가 예민한 걸까? 정말 내 잘못일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차 피해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든 언행은 피해자를 더욱 깊은 고립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폭력입니다. 민철 씨의 잘못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못은 100%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차장이 장난이었어라고 말한다 해도 성희롱의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와 전혀 무관합니다. 동성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 또한 명백히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더욱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철 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퇴사는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회사 내 고충 상담원과 상담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행정지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의 소지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법적 다툼까지 가기 전에 직장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나와 다른 성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과 고통에 공감하며 일상 속 성차별적인 요소를 민감하게 감지해내는 능력입니다. 보람 씨 사연의 부장, 민철 씨 사연의 차장은 바로 이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낮았던 것입니다. 회사는 점심 회식을 활성화하거나 익명으로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개인은 싫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권력관계와 성차별적 문화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기, 동료들의 지지, 그리고 회사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모두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침묵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위대한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누군가에게는 꿈을 실현하는 성장의 공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상처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둡고 은밀한 그림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불행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동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감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사회초년생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첫 출근을 한 사회초년생 보람씨. 교수님의 추천으로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지만 그녀를 맞이한 풍경은 조금 낯설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기에 불안함을 다독이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이사수인 동훈 대리는 또래이기도 했고 업무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안하게 대해주는 동훈 대리 덕분에 보람 씨는 빠르게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 바로 부장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장은 보람 씨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친해. 사귀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갔어? 나도 오빠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보람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뻘인 부장의 입에서 나온 오빠라는 단어는 농담으로 넘기기엔 너무나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보람 씨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열린 전체 회식 자리. 술기운이 돌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부장은 노골적으로 보람 씨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렀습니다.
못 들은 척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주변의 눈치와 부장의 집요한 부름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부장은 보람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회사 생활이 순탄한 거야.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보람 씨가 공포와 불안으로 얼어붙어 있는 사이 부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 나 어깨가 너무 아프네. 어디 손맛 좀 볼까? 안마 좀 해봐. 보람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부장은 안 해? 그럼 내가 해주지. 라며 다짜고짜 그녀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보람 씨는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말 내내 보람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까? 아니면 이 일을 알려야 할까? 월요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한 그녀는 부장과 마주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그녀의 자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람 씨, 그날 왜 그렇게 일찍 갔어? 보람 씨 없어서 재미없었잖아.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터져나온 막말에 보람 씨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보람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억울함에 회사를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보람 씨의 경우 상급자인 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고 오빠라고 불러봐와 같은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보람 씨에게 극심한 성적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혹자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니 업무와 무관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회식 역시 업무의 연장선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에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우리 법원은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람 씨와 같이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 여성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람 씨는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고용 형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심지어 구직자까지 모두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성희롱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보람 씨가 겪은 안마 강요와 신체 접촉은 육체적 성희롱, 어디까지 갔냐는 등의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시각적 성희롱, 그리고 사적인 만남을 계속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자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기타 성희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이래도 괜찮구나라고 학습하게 되고 성희롱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조직 전체의 문화가 병들게 됩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료나 목격자 등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상담원이나 인사부서,
또는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가해자의 행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사업주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명령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모든 참여자의 비밀 유지 서약이 필수적이며 조사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목격자의 증언, 그날의 감정을 기록한 메모나 일기장, 거부 의사를 밝힌 녹음 파일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후 회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과거 한 비영리 기관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임원을 해고했고, 다른 기관에서는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입술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투명하고 엄격한 조치는 조직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만약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 직원의 사연입니다. 패션 회사에 다니는 입사 2년 차 민철 씨. 그는 어린 시절 마른 체격이 콤플렉스였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체육대회가 있던 날 달리기를 마친 민철 씨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민소매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같은 팀 여성 차장이 다가와 민철 씨, 운동 정말 열심히 했나 보네. 멋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차장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민철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어떻게 해보는 건데 동료들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민철 씨는 불쾌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차장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철 씨, 몸 너무 좋더라. 한번 만져봐도 돼?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며 어디 운동하는 게 좋을까? 같이 운동하자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민철 씨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라고 형식적인 답장을 보내자 차장은 좋은 밤? 나는 뜨거운 밤이 좋은데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철 씨는 극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용기를 내어 10년지기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몸이 좋아서 그랬나 보지.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그러게 민소매는 왜 입었어? 내가 원인 제공한 거야. 친구들마저 자신을 탓하자 민철 씨는 내가 예민한 걸까? 정말 내 잘못일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차 피해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든 언행은 피해자를 더욱 깊은 고립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폭력입니다. 민철 씨의 잘못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못은 100%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차장이 장난이었어라고 말한다 해도 성희롱의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와 전혀 무관합니다. 동성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 또한 명백히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더욱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철 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퇴사는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회사 내 고충 상담원과 상담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행정지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의 소지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법적 다툼까지 가기 전에 직장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나와 다른 성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과 고통에 공감하며 일상 속 성차별적인 요소를 민감하게 감지해내는 능력입니다. 보람 씨 사연의 부장, 민철 씨 사연의 차장은 바로 이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낮았던 것입니다. 회사는 점심 회식을 활성화하거나 익명으로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개인은 싫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권력관계와 성차별적 문화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기, 동료들의 지지, 그리고 회사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모두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침묵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위대한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누군가에게는 꿈을 실현하는 성장의 공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상처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둡고 은밀한 그림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불행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동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감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사회초년생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첫 출근을 한 사회초년생 보람씨. 교수님의 추천으로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지만 그녀를 맞이한 풍경은 조금 낯설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기에 불안함을 다독이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이사수인 동훈 대리는 또래이기도 했고 업무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안하게 대해주는 동훈 대리 덕분에 보람 씨는 빠르게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 바로 부장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장은 보람 씨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친해. 사귀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갔어? 나도 오빠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보람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뻘인 부장의 입에서 나온 오빠라는 단어는 농담으로 넘기기엔 너무나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보람 씨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열린 전체 회식 자리. 술기운이 돌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부장은 노골적으로 보람 씨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렀습니다. 못 들은 척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주변의 눈치와 부장의 집요한 부름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부장은 보람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회사 생활이 순탄한 거야.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보람 씨가 공포와 불안으로 얼어붙어 있는 사이 부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 나 어깨가 너무 아프네. 어디 손맛 좀 볼까? 안마 좀 해봐. 보람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부장은 안 해? 그럼 내가 해주지. 라며 다짜고짜 그녀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보람 씨는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말 내내 보람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까? 아니면 이 일을 알려야 할까? 월요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한 그녀는 부장과 마주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그녀의 자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람 씨, 그날 왜 그렇게 일찍 갔어? 보람 씨 없어서 재미없었잖아.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터져나온 막말에 보람 씨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보람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억울함에 회사를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보람 씨의 경우 상급자인 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고 오빠라고 불러봐와 같은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보람 씨에게 극심한 성적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혹자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니 업무와 무관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회식 역시 업무의 연장선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에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입니다. 우리 법원은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람 씨와 같이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 여성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람 씨는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고용 형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심지어 구직자까지 모두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성희롱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보람씨가 겪은 안마 강요와 신체 접촉은 육체적 성희롱, 어디까지 갔냐는 등의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시각적 성희롱, 그리고 사적인 만남을 계속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자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기타 성희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이래도 괜찮구나라고 학습하게 되고 성희롱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조직 전체의 문화가 병들게 됩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료나 목격자 등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상담원이나 인사부서 또는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가해자의 행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사업주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명령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모든 참여자의 비밀 유지 서약이 필수적이며 조사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목격자의 증언, 그날의 감정을 기록한 메모나 일기장, 거부 의사를 밝힌 녹음 파일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후 회사는 심해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과거 한 비영리 기관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임원을 해고했고, 다른 기관에서는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입술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투명하고 엄격한 조치는 조직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만약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 직원의 사연입니다. 패션 회사에 다니는 입사 2년 차 민철 씨. 그는 어린 시절 마른 체격이 콤플렉스였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체육대회가 있던 날 달리기를 마친 민철 씨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민소매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같은 팀 여성 차장이 다가와 민철 씨, 운동 정말 열심히 했나 보네. 멋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차장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민철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어떻게 해보는 건데 동료들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민철 씨는 불쾌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차장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철 씨, 몸 너무 좋더라. 한번 만져봐도 돼?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며 어디 운동하는 게 좋을까? 같이 운동하자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민철 씨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라고 형식적인 답장을 보내자 차장은 좋은 밤? 나는 뜨거운 밤이 좋은데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철 씨는 극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용기를 내어 10년지기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몸이 좋아서 그랬나 보지.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